아내인 나를 죽여 신장은 내연녀에게 주고 재산까지 삼키려 했죠. 그런데 수술대에 당신 장모가 누우니까 왜 그렇게 떨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맹장 수술을 가장해 신장을 적출하려 했다. 그 신장은 신부전으로 죽어가는 내연녀에게 이식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서윤은 이미 위조된 장기 기증 동의서와 남편의 계획을 알아챈 뒤 성진병원 원장 차도현과 함께 위험한 덫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누가 사냥감이고 누가 사냥꾼인지 뒤바뀌기 시작했다. 붉은 수술등 아래에서 박준석은 마스크를 고쳤으며 수술대 앞으로 다가갔다.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전자음이 넓은 수술실을 차갑게 긁고 있었고 천장 조명은 흰 천으로 덮인 환자의 몸을 지나치게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손을 내밀며 말했다. 환자 확인은 끝났지? 낯선 마취과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선생님, 지시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준석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절개 전에 카메라부터 꺼. 오늘 기록은 남기지 않는다. 간호사가 대답하지 않자 그는 신경질적으로 수술대 옆으로 다가가 흰천을 걷어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수술대 위에 놓인 손목에는 한서윤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힌 환자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최명수, 내연녀 윤혜린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준석이 비틀거리며 물러나는 순간 어두운 관찰실 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다. 내 신장을 꺼내려 했죠. 그런데 오늘 수술대에 누가 누워있는지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해요. 준석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섰다. 그러나 한서윤의 모습이 드러나기 직전 수술실의 보조 조명이 모두 꺼졌다. 모든 것은 6시간 전 한남동 아파트의 조용한 식탁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서윤은 침실 밖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방문은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큼 열려 있었고 거실에 서 있는 준석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길게 흔들렸다. 그는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오늘 안에 병원으로 데려갈 거야. 급성 충수염으로 기록하면 가족 동의 없이도 응급수술처럼 꾸밀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다. 혜린이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끝내야 해. 이미 조직 적합성 결과도 바꿔놨어. 서윤은 이불 아래에서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부캐로 이들은 이런 초리고 이런 이들은 이들은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눈은 놀라울 정도로 건조했다. 준석은 다시 말했다. 최 여사님은 절대 자기 신장을 내놓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서윤이 걸쓰는 수밖에 없어. 수술 뒤에 문제가 생기면 약물 알레르기로 처리하면 돼. 통화가 끝나자 서윤은 재빨리 눈을 감았다. 문이 열리고 준석이 들어왔다. 그는 한동안 침대 곁에 서서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부드럽게 어깨를 흔들었다. 서윤아, 일어나봐.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녀는 잠에서 막 깬 사람처럼 천천히 눈을 떴다. 당신 아직 안 잤어. 준석은 걱정스러운 남편의 표정을 완벽하게 만들어냈다. 배가 아프다고 했잖아. 병원에 가보자. 서윤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이 직접 진료해 주려고. 준석은 망설이지 않고 웃었다. 당연하지. 내가 당신 남편이자 의사잖아. 준석은 서윤을 거실 소파에 앉힌 뒤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우유를 준비했다. 그는 아내가 잠들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면서도 그녀에게 등을 보인 순간 작은 갈색 병을 꺼냈다. 가루가 우유 표면에 떨어졌다가 흔적도 없이 녹았다. 서윤은 유리창에 비친 그의 손동작을 모두 보고 있었다. 3주 전 그녀의 휴대전화로 도착했던 한 통의 알림이 떠올랐다. 본인이 신청한 적 없는 생체 장기 기증 동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메시지였다. 처음에는 전산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의서에 찍힌 서명은 그녀의 것이었고 검사 결과에는 한쪽 신장을 적출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정까지 적혀 있었다. 준석이 우유잔을 내밀며 말했다. 이거 마시면 속이 좀 편해질 거야. 서윤은 잔을 받지 않고 물었다. 무슨 약이라도 넣었어?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피식 웃으며 그녀의 이마를 짚었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따뜻한 우유에 무슨 약을 넣겠어? 그러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상한 걸 먹일 리가 없지. 서윤이 잔을 받아 들자 준석은 안도한 듯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다 마셔. 그리고 병원에 가자. 그녀는 우유를 한 모금 머금었다. 혀끝에 씁쓸한 맛이 닿았다. 차도현이 미리 알려준 수면제의 맛과 같았다. 서윤은 천천히 잔을 기울이며 우유를 삼키는 척했고 준석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순간 입안의 우유를 무릎 위에 놓인 손수건으로 조용히 뱉어냈다. 잔이 절반쯤 비었을 때 서윤은 손목에 찬 시계를 식탁 아래로 숨겼다. 한 번은 약물이 준비되었다는 뜻, 두 번은 이동이 시작된다는 뜻, 세 번은 자신이 계획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화면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이틀 전 병원 지하 자료실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도현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다. 3번 누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들어갑니다. 서윤은 그때 냉정하게 대답했었다. 되돌아갈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도현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증거보다 당신 목숨이 먼저입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느끼면 한 번만 누르세요. 즉시 멈추겠습니다. 당시 서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재벌가의 후계자이자 병원장인 남자가 자신을 진심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자신은 병원 내부 비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증인에 불과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3번째 신호를 보낸 뒤 처음으로 누군가가 약속한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기를 바랐다. 준석이 다가와 빈잔을 확인했다. 잘했어. 이제 일어나 보자. 서윤은 초점이 흐려진 척 눈을 몇 번 깜빡이다가 그의 가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준석 씨, 나 이상해. 너무 졸려. 그는 다정하게 그녀를 받아 안았지만 서윤의 귀 가까이에서 흘러나온 숨은 안도의 한숨이었다. 괜찮아. 잠깐 자고 나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거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병원 로고가 없는 검은색 사설 구급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석은 직원 2명에게 서윤을 들것에 눕히게 한 뒤 직접 담요를 덮었다. 환자는 급성 복통과 의식 저하 증상이 있습니다. 응급실은 거치지 않고 특실 수술센터로 이동합니다. 젊은 구급 요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기본 검사도 없이 바로 수술실로 갑니까? 준석의 얼굴에서 다정함이 사라졌다. 내 환자야. 내가 판단해. 그래도 병원 규정상 응급실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 규정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몰라. 내가 외과 과장이야. 책임은 내가 진다. 구급 요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운전석 옆에 앉으며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들것에 누운 서윤은 눈을 감고 있었으나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일부러 삼킨 소량의 약물이 몸에 퍼지면서 팔다리가 무거워지고 있었다. 의식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었다. 준석은 그런 그녀의 뺨을 손가락으로 쓸며 속삭였다. 조금만 참아. 당신이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길이야. 서윤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다. 결혼한 뒤 그녀가 사직서를 냈던 날 준석은 평생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를 잃었을 때는 다시 시작하자며 그녀를 안았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던 상처 때문에 또다시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 서윤은 그 약속들을 붙잡고 수많은 모욕을 견뎠다. 그러나 준석에게 그 인내는 사랑이 아니었다. 언제든 서명을 베끼고 장기를 빼앗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증거였을 뿐이었다. 성진병원 특실수술센터의 지하 출입구에는 윤혜린과 어머니 최명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혜린은 얼굴이 창백했고 얇은 코트 아래로 부은 손을 숨기고 있었다. 준석이 차에서 내리자 그녀는 곧장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정말 오늘 끝나는 거야. 준석은 주변을 살핀 뒤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만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어. 새벽 교대 시간이라 사람도 많지 않아. 명숙은 들것에 누운 서윤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비틀었다. 저 여자가 중간에 깨어나는 일은 없겠지. 충분히 먹였습니다. 마취과에서도 추가 투여할 겁니다. 신장만 꺼내고 끝내면 안 돼. 살아서 깨어나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혜린이 불안하게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꼭 그런 말까지 해야 해. 명숙은 딸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네가 죽게 생겼는데 아직도 착한 척이니 네 몸에 맞는 신장이 눈앞에 있어. 저 여자는 남편 하나 제대로 붙잡지 못한 빈 껍데기야. 혜린은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엄마 검사 결과도 나랑 잘 맞았잖아. 왜 그 기록은 없어졌어? 명숙의 표정이 굳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혈압도 높고 나이도 있어. 의사는 가능하다고 했어. 내가 쓰러지면 우리 집안은 누가 지켜? 너는 젊고 저 여자는 없어져도 찾을 사람이 없잖아. 서윤은 눈꺼풀 아래에서 천천히 눈동자를 굴렸다. 자신을 죽이려는 세 사람 중 누구도 그녀가 모든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준석은 들것을 밀며 곧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야간 담당 간호사가 환자 팔찌를 확인하려 하자 그가 손으로 막았다. 등록은 위에서 한다. 간호사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환자 신원과 수술 동의서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준석은 준비해온 서류철을 그녀의 가슴 쪽으로 밀어붙였다. 여기 보호자 동의서와 본인 서명이 다 있어. 나는 배우자이자 집도의야. 더 필요한 게 있어. 간호사는 서류에 적힌 서윤의 서명을 잠시 바라보았다. 너무 매끄럽고 일정한 글씨였다. 사람이 긴장한 상태에서 직접 쓴 서명이라기보다는 기존 이미지를 옮겨 인쇄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다시 질문하려는 순간 회색 수술복을 입은 중년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준석조차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박 과장님 환자 맞습니까? 준석이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 누구야? 오늘 지원 나온 마취과 전문의입니다. 원래 담당이 갑자기 교체됐습니다. 누가 교체를 승인했지? 당직 행정실에서 처리했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서윤의 동공과 맥박을 확인했다. 그의 손가락이 손목 시계에 닿는 순간 시계가 아주 약하게 한 번 진동했다. 서윤은 그가 도연히 배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처음으로 굳어있던 손끝에 미세한 온기가 돌아왔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다. 엘리베이터가 수술센터 층에 도착하자 긴 복도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오른쪽에는 실제 수술실들이 줄지어 있었고 왼쪽 끝에는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준석은 오른쪽을 가리켰다. 1번 수술실로 옮겨. 혜리는 3번 준비실에서 대기시키고 직원들이 움직이려는 순간 복도 조명이 2번 깜빡였다. 마취가 의사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전원 점검인가 봅니다. 잠시 이동을 멈추겠습니다. 준석은 시계를 확인하며 짜증을 냈다. 시간 없어. 그대로 가. 그 순간 왼쪽 복도에서 똑같은 담요와 흰 시트로 덮인 또 하나의 들것이 나타났다. 얼굴은 산소 마스크와 수술모에 가려져 있었고 손목에는 환자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두 들것이 나란히 놓인 짧은 순간 조명이 완전히 꺼졌다. 어둠 속에서 바퀴 소리와 직원들의 짧은 지시가 뒤섞였다. 전원 복구까지 10초입니다. 환자 라인 조심하세요. 오른쪽 문 열겠습니다. 준석은 휴대전화 불빛을 켜고 자신의 앞에 놓인 들것의 담요를 확인했다. 서윤이 집에서 입고 있던 베이지색 잠옷자락이 보였다. 그는 안심한 듯 그 들것을 따라 오른쪽 수술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왼쪽 복도로 이동한 다른 들것 위에는 진짜 서윤이 누워 있었다. 왼쪽 복도의 자동문이 닫히자 서윤은 겨우 눈을 떴다. 약물 때문에 시야가 흔들렸지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유리문 너머에 서 있는 모습은 알아볼 수 있었다. 차도현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도현이 몸을 숙이자 그녀는 힘겹게 속삭였다. 아니요. 저 사람이 직접 말하게 해야 해요. 당신이 위험해질 가능성은 없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 이번에는 믿을게요. 도현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는 서윤의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 증거보관 봉투에 넣은 뒤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쌌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힘은 단단했다. 한서윤 씨는 오늘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장기 제공자도 아닙니다. 이 순간부터는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이자 스스로 선택한 증인입니다. 서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른쪽 수술실에서는 준석이 자신이 선택한 사냥감이 누워있다고 믿으며 문을 잠그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따라간 들것 아래 베이지색 잠옷을 입고 산소 마스크를 쓴 사람은 서윤이 아니었다. 수술실 위 붉은 등이 켜지자 도현은 관찰실 모니터를 바라보며 짧게 명령했다. 녹화 시작하세요. 박준석이 자기 입으로 모든 걸 인정할 때까지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3주 전 한서윤의 휴대전화에 도착한 메시지는 지나치게 평범했다. 성진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 보낸 안내문에는 생체 장기 기증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추가 검사를 위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해달라고 적혀 있었다. 서윤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잘못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장기 기증을 신청한 적이 없었다. 더구나 메시지에 표시된 등록번호는 과거 병원에서 임상연구 조종자로 일할 때 사용하던 직원 번호와 일부가 같았다. 서윤은 곧바로 안내된 번호로 전화했지만 상담 직원은 본인 확인을 마친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서윤님, 명의로 서명된 기증 동의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분께서도 확인 서명을 하셨고요. 서윤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다. 제가 직접 서명했다고요. 전자 서명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검사 결과도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검사요? 직원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신장 기능과 조직 적합성 검사입니다. 서윤은 말을 잃었다. 몇 달 전 준석이 건강검진을 받아보자며 병원으로 데려간 적은 있었지만 그는 단순한 종합검진이라고만 말했다. 직원이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혹시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직접 방문하셔서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통화가 끝난 뒤 서윤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오래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아침 준석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출근했다. 식탁 위에는 평생 자신만 믿으라는 짧은 메모까지 놓여 있었다. 서윤은 준석에게 바로 묻지 않았다. 오래전 병원에서 일하며 배운 것이 하나 있었다. 기록이 조작되었다고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이 사라지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낡은 직원 카드를 꺼냈다. 퇴사 후 권한은 정지되었지만 별관 자료실의 출입 시스템은 몇 년 동안 갱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후 늦게 병원에 도착한 서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직원 전용 통로를 이용했다. 복도는 익숙했지만 공기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결혼 전까지 그녀가 매일 오갔던 장소였고 수많은 환자의 동의서와 검사 일정을 확인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찾기 위해 숨어 들어온 침입자 같았다. 지하 자료실 문은 예상대로 오래된 카드에 반응했다. 서윤은 숨을 고른 뒤 컴퓨터를 켜고 자신의 주민번호와 과거 직원 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에 나타난 기록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넘어섰다. 기증 대상자는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고 수술 예정일은 정확히 3주 뒤였다. 동의서에는 서윤의 서명이 찍혀 있었지만 너무 반듯했다. 결혼신고서, 보험 서류병원 퇴직서에 남아있던 서명을 잘라붙인 흔적이 분명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검사 날짜였다. 준석이 그녀에게 수면 내시경을 받게 했던 바로 그날, 신장 기능과 혈액형 조직 적합성 관련 검사가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서윤은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문서의 수정 이력을 열었다. 마지막 수정자는 박준석이 아니었다. 화면에는 오래전에 사용이 중단된 자신의 직원 계정이 표시되어 있었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으로 접속해 동의서와 검사 결과를 승인한 것이다. 서유는 자료를 외부 저장 장치에 복사하려 했지만 경고창이 떠올랐다. 보안 권한이 없는 계정이라는 메시지였다. 그 순간 자료실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2명의 보안 직원과 함께 들어왔다. 병원 신년 행사 사진에서 몇 번 본 얼굴이었다. 성진병원의 신임 원장이자 그룹 후계자인 차도현이었다. 그는 서윤이 앉아있는 컴퓨터 화면을 한 번 훑어본 뒤 차갑게 말했다. 손을 키보드에서 떼십시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 기록은 제 겁니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한서윤 씨의 계정이 최근 장기 이식 관련 자료에 여러 번 접근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도현은 대답 대신 보안 직원에게 문을 닫으라고 지시했다. 퇴사자의 카드로 보안 구역에 들어와 환자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서윤은 모니터를 가리켰다. 저 동의서도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제 서명을 복제했고 제 계정까지 이용했어요. 누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잠시 침묵한 뒤 서윤은 남편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박준석이요. 도현의 표정에는 놀라움 대신 더 깊은 의심이 떠올랐다. 배우자를 고발하려고 병원 서버에 침입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들킨 뒤 배우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까? 그 말은 서윤이 가장 두려워하던 부분을 정확히 찔렀다. 준석은 병원에서 총망받는 외과 과장이었고 서윤은 결혼 후 경력이 끊긴 퇴사자였다. 기록에는 그녀의 계정이 남아 있었고 출입카드를 사용해 몰래 자료실에 들어온 사람도 그녀였다. 누구라도 준석보다 서윤을 먼저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화면에 표시된 검사 순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다. 이 기록을 만든 사람은 수술은 알지만 장기 이식 행정 절차는 제대로 모릅니다. 도현의 시선이 움직였다. 서윤은 말을 이었다. 조직 적합성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증자 적합 판정이 먼저 승인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절차라면 불가능합니다. 검사실에서 결과가 확정되고 독립된 심사 담당자가 확인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외과 진료 코드가 입력된 직후 바로 승인 표시가 생겼어요. 전산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날 함께 검사받은 가족의 기록까지 확인해 보세요. 대상 환자의 보호자 중 누군가 먼저 적합성 검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 기록은 나중에 덮어 쓴 겁니다. 도현은 몇 초 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설명은 정확했다. 그는 보안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직접 다른 단말기에 접속했다. 삭제된 기록 복구 화면에 이름 하나가 나타났다. 최명숙, 윤혜린의 어머니였다. 기록에는 조직 적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혀 있었지만 이틀 뒤 비공개 삭제 처리되어 있었다. 도현의 눈빛이 처음으로 달라졌다. 최명숙 씨와 박준석 과장은 어떤 관계입니까?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기증 대상자가 윤혜린인지 보여주세요. 도현은 원장 권한으로 보호 처리된 환자 번호를 열었다. 화면에 윤혜린의 이름과 만성 신장질환 진단이 나타났다. 서윤은 한동안 그 이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몇 달 전부터 준석의 휴대전화에 반복해서 뜨던 이름이었다. 그는 학회 후배라고 설명했고 치료가 어려운 환자라 자주 연락한다고 말했다. 서윤이 의심을 드러낼 때마다 준석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질투하느냐며 오히려 그녀를 비난했다. 도현이 낮게 물었다. 아는 사람입니까? 서윤은 힘겹게 대답했다. 남편이 맡고 있는 환자라고 들었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모니터를 끄고 말했다. 오늘 본 내용은 외부에 말하지 마십시오. 내부 감사가 끝날 때까지 한서윤 씨의 신변을 보호하겠습니다. 서윤은 웃음도 나오지 않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보호요. 방금 전까지
저를 범인으로 의심했잖아요. 아직 의심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솔직해서 좋네요. 하지만 적어도 이 기록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도현은 그녀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했다. 서윤이 거부하자 그는 설명했다. 악성 프로그램이나 원격 접속 흔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계정을 썼다면 집이나 개인 기기에서 인증 정보를 훔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윤은 한참 망설인 끝에 휴대전화를 건넸다. 도현의 태도는 차갑고 명령조였지만 준석처럼 그녀를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서윤의 설명을 검증했고 틀린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굳어있던 숨이 아주 조금 풀렸다. 두 사람은 병원 보안실에서 접속 기록을 확인했다. 서윤의 계정은 지난 2달 동안 매주 화요일 새벽에 사용되었다. 접속 위치는 준석의 개인 연구실이 있는 외과 교수동이었다. 도현은 즉시 해당 구역의 출입 기록을 요청했지만 일부 영상이 이미 삭제되어 있었다. 원본 저장 기간이 1달인데 누군가 수동으로 앞부분까지 지웠습니다. 보안팀장이 설명하자 도현은 표정을 굳혔다. 복구 가능한 자료를 전부 보존하세요. 이 사실은 박준석 과장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서윤은 화면 한쪽에 표시된 약품 구매 기록을 발견했다. 준석의 연구 계정으로 강한 진정 효과가 있는 약이 여러 차례 출고되었고 처방 대상자는 이미 퇴원한 환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녀가 기록을 가리키자 도현이 물었다. 박 과장이 집에서 당신에게 약을 먹인 적이 있습니까? 서윤은 곧바로 부정하려 했지만 얼마 전 기억이 떠올랐다. 건강검진. 전날 준석이 직접 건넨 수면 유도제, 이유 없이 몽롱했던 결혼기념일 저녁. 다음 날 팔 안쪽에 남아있던 작은 주사바늘 자국. 당시 그는 그녀가 술에 취해 병원에서 영양주사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검사를 위해서였을 거예요. 본인 동의 없이요. 남편이니까 제가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도현은 차분하게 물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갈 생각입니까?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돌아가야 해요. 위험합니다.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준석은 기록을 지우고 계획을 바꿀 겁니다. 그건 수사팀이 판단할 일입니다. 아니요.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건 저예요. 도현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가장 잘 알았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습니까? 그 말에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도현은 곧 자신이 지나치게 잔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사과하지 못했다. 서윤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원장님은 사람보다 기록을 더 믿는군요. 기록은 적어도 감정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기록도 사람이 조작해요. 방금 직접 봤잖아요.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다. 저는 준석을 믿어서 바보가 된 게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그 차이를 원장님은 모르겠죠. 도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어머니가 수술대에서 숨졌던 날에도 병원은 완벽한 기록을 내놓았다. 모든 서류에는 동의가 있었고 모든 과정은 규정에 맞았으며 사망은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기록 뒤에 누군가의 강요와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도현은 서윤이 문을 열기 전에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가 돌아보았다. 휴대전화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하루에 2번 상태를 보고하십시오. 박준석 과장이 건네는 약이나 음식은 따로 보관하고 어떤 검사도 혼자 받지 마세요. 저를 믿는 겁니까? 아직 아닙니다. 도현은 잠시 말을 멈춘 뒤 덧붙였다. 하지만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위험한 기록을 직접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한 신뢰는 아니었다. 그러나 서윤에게는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은 사람의 대답이었다. 그날 저녁 도현은 서윤을 병원 외래동 뒤편 출구로 내보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연락처를 저장했고 서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짧은 문장을 보내기로 했다. 이상 없음. 그 문장이 오지 않으면
도현이 즉시 사람을 보내기로 했다. 헤어지기 전 그는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일회용 녹음기와 약물 검사용 밀봉 봉투가 들어 있었다. 무리해서 증거를 모으지 마십시오.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보관만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죠? 병원 명예를 지키려면 조용히 덮는 편이 낫지 않나요? 도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한 번 덮은 일은 반드시 더 큰 희생자를 만듭니다. 그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서윤은 그 말 속에 오래된 죄책감이 있다는 사실을 느꼈지만 묻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준석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늘 늦게 들어간다는 짧은 말과 함께 저녁을 잘 챙겨 먹으라는 다정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서윤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남편의 말과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과 자신의 신체 정보를 훔친 사람은 같은 사람이었다. 그 모순을 인정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오래 닫혀있던 문 하나가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도연에게 약속한 첫 메시지를 보냈다. 이상 없음. 하지만 이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서윤은 곧장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병원 본관으로 돌아갔다. 준석의 위치를 알려주는 가족 공유 기능이 아직 그의 휴대전화에 연결되어 있었고 화면에는 그가 병원 특실병동에 머물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서윤은 직원용 계단을 이용해 해당 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 치료실의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조금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준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3주만 버텨. 그때면 새 신장을 받을 수 있어. 서윤은 숨을 죽이고 문틈을 바라보았다. 준석은 침대에 앉아있는 윤혜린의 손을 감싸 쥐고 있었다. 혜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서윤 씨가 알게 되면 어떡해. 준석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알기 왜 없어. 수술이 끝난 뒤에는 깨어나지 못할 테니까. 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 당신을 살리려면 필요해. 그리고 서윤 명의로 된 재산도 정리해야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 그 여자가 가진 건 별로 없잖아. 장인이 남긴 상가 지분과 보험금이 있어. 서윤은 정확한 가치도 몰라. 서윤은 벽을 짚었다.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유는 사랑하는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죽음 뒤에 남을 돈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그때 혜린이 낮게 말했다. 엄마가 나와 더 잘 맞는다는 검사 결과는 완전히 지운 거 맞지? 준석은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못 찾게 처리했어. 이제 필요한 건 서윤이 직접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서명뿐이야. 서윤은 소리가 나지 않게 뒤로 물러났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가 넘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준석의 서재 문 아래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자동 조명이 켜져 있을 리 없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책상 위 컴퓨터 화면에는 그녀의 오래된 퇴직 서류와 보험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다. 옆에는 흰 종이 여러 장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같은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다. 한서윤. 처음 몇 줄은 모양이 어색했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녀의 실제 서명과 거의 구분할 수 없었다. 준석이 직접 연습한 흔적이었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꺼내 모든 종이를 촬영한 뒤 맨 아래 장 한 장을 봉투에 넣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석의 구두 소리가 복도를 지나 서재 쪽으로 가까워졌다. 서윤은 컴퓨터 화면을 끄고 문 뒤에 몸을 숨겼다. 준석이 방 안으로 들어와 책상 위 종이를 확인했다. 잠시 후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연습하면 완벽하겠군. 서윤은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다. 자신이 살아남으려면 남편에게 진실을 묻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자신의 손으로 만든 거짓말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해야 했다. 차도현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한서윤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숨을 들이마시는 간격이 평소보다 짧았다. 박준석이 제 서명을 연습한 종이를 확보했어요.
윤혜린과 나눈 대화도 직접 들었습니다. 도현은 곧바로 집 밖으로 나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서윤은 거실 커튼 뒤에 몸을 숨긴 채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준석은 서재에서 문서를 정리한 뒤 샤워실로 들어간 상태였다. 지금 나가면 그 사람이 제가 뭔가 알아냈다는 걸 눈치챌 거예요. 도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위조 서명, 비정상적인 약품 출고 삭제된 검사 기록까지 있습니다. 더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걸로는 문서 위조와 규정 위반만 증명할 수 있어요. 저를 죽일 계획이었다는 사실은 아직 입증하지 못했잖아요. 그 판단은 수사기관이 합니다.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전에 준석이 모든 기록을 지우면요. 한서윤 씨, 도현이 처음으로 이름을 강하게 불렀다. 증거를 위해 피해자가 죽을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수사는 없습니다. 서윤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으로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저는 피해자로 숨어 있고 싶지 않아요. 제가 무엇을 빼앗길 뻔했는지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할 겁니다. 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숨이 거칠어졌다. 당신은 지금 복수심 때문에 판단을 흐리고 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원장님은 보호한다는 말로 제 선택을 빼앗고 있고요. 두 사람은 다음 날 병원 별관의 폐쇄된 회의실에서 다시 마주했다. 도현은 테이블 위에 경찰 자문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펼쳐놓았다.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도 준석의 직무 정지와 내부 조사 착수는 가능했다. 그러나 살인 의도와 강제 장기 적출 계획을 입증하려면 직접적인 지시나 구체적인 실행 정황이 필요했다. 서윤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다. 보세요. 아직 부족하잖아요. 도현은 보고서를 덮었다. 부족하더라도 당신을 다시 그 집으로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돌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데리고 나오려는 겁니다. 제가 사라지는 순간 준석은 계획을 바꿀 거예요. 혜린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기록을 지우고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겠죠.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당신은 자신이 유일한 미끼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가장 방심하는 상대는 저뿐이에요. 당신이 죽어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 회의실을 갈랐다. 서윤은 잠시 흔들렸지만 고개를 들었다. 제 몸이니까 제가 결정합니다. 도현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원장님은 제 몸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제 선택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건 준석이 하던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현의 표정이 굳었다. 서윤은 숨을 고른 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호와 통제는 달라요. 제가 멈추라고 하면 멈추게 해주세요. 하지만 시작할지 말지는 제가 결정하게 해주세요. 도현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어머니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던 날이 떠올랐다. 당시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가 수술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족들은 병원의 권고를 믿어야 한다고 압박했고 의사들은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끝내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말하지 못한 채 수술대에 올랐다. 도현은 그 기억 때문에 어떤 위험도 자신이 먼저 차단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그 믿음 역시 누군가의 선택을 빼앗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다. 그는 천천히 의자로 돌아와 앉았다. 계획을 설명해 보십시오. 서윤은 잠시 놀랐지만 곧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다. 준석은 기증 서류를 완성하려면 그녀의 자발적 동의를 가장할 마지막 장면이 필요했다. 따라서 서윤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집으로 돌아가면 그는 곧 수술 날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할 가능성이 높았다. 서윤은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약물이든 음식이나 음료를 확보할 생각이었다. 도현은 하나씩 조건을 붙였다. 모든 만남은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할 것. 서윤의 위치가 5분 이상 사라지면 즉시 개입할 것. 어떤 약도
실제로 복용하지 않을 것. 마지막으로 계획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서윤에게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남길 것. 그는 펜을 내밀며 말했다. 당신이 한 번만 중단 신호를 보내면 증거가 부족해도 들어갑니다. 서윤은 서류에 서명한 뒤 펜을 내려놓았다. 이번에는 제 서명이 진짜네요. 도현은 씁쓸한 얼굴로 대답했다. 다시는 누구도 당신의 이름을 대신 쓰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서윤은 그날 저녁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갔다. 준석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전복죽이 놓여 있었다.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그가 무심한 듯 물었다. 서윤은 외투를 벗으며 대답했다. 잠이 안 와서 편의점에 다녀왔어. 서재에는 들어갔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서윤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당신 서재에 내가 왜 들어가? 준석은 숟가락으로 죽을 저으며 그녀를 관찰했다. 문이 조금 열려 있더군. 당신이 닫지 않았겠지. 짧은 침묵이 흘렀다. 준석은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요즘 당신이 예민해 보여서 걱정이야. 건강검진 결과도 썩 좋지 않았고. 서윤은 일부러 불안한 표정을 만들었다. 나 어디가 안 좋은데 복부에 작은 염증이 있어.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갑자기 아플 수도 있어. 수술해야 해. 준석은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간단한 수술이야. 내가 직접 해줄게. 서윤은 식탁 아래에 붙여둔 녹음기의 불빛을 확인했다. 당신이 집도하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준석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렸다. 그는 서윤의 손등을 덮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나만 믿어. 서류도 내가 다 준비할게. 서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그 손은 한때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손이었다. 이제는 자신의 몸을 열기 위해 서명을 위조하는 손일 뿐이었다. 며칠 동안 준석은 조금씩 경계를 풀었다. 그는 서윤에게 수술 전에 필요한 검사라며 혈액 채취를 권했고 병원 밖에 작은 검진센터로 데려가려 했다. 서윤은 도현의 지시에 따라 갑작스러운 생리 증상을 핑계로 날짜를 미뤘다. 대신 준석이 버린 약 봉투와 주사기 포장지를 밀봉해 전달했다. 분석 결과 일부 약물은 의식을 흐리게 하고 기억을 약화시킬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도현은 즉시 계획을 중단하자고 주장했지만 서윤은 아직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고집했다. 그러던 어느 밤 준석은 거실에서 최명숙과 통화했다. 서윤은 침실 문 뒤에서 녹음기를 켰다. 명숙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다. 신장만 꺼내면 그 여자가 깨어날 수도 있잖아. 나중에 입을 열면 어떻게 해? 준석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마취 중 심정지로 처리하면 됩니다. 심정지는 조사받을 수 있어. 그럼 약물 알레르기로 기록하죠. 수술 전에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있었다는 가짜 문진표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명숙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확실히 해. 수술 끝난 뒤 한 번 더 약을 넣어 깨어나지 못하게. 바로 그때 준석이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최 여사님이 약을 준비했다고 진술할 겁니다. 그러나 녹음기는 그 문장을 끝까지 담지 못했다. 침실 쪽으로 걸어오는 발소리에 서윤이 급히 장치를 끄면서 파일이 중간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준석은 문을 열자마자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작은 검은색 기기를 발견했다. 서윤은 일부러 숨기기 쉬운 곳이 아닌 눈에 띄는 자리에 낡은 녹음기를 올려두었다. 준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게 뭐야? 서윤은 잠옷 차림으로 욕실에서 나오며 놀란 척했다. 무슨 말이야? 그는 녹음기를 들어보였다. 당신이 둔 거 아니야. 서윤은 천천히 다가가 기기를 바라보았다. 예전에 일할 때 쓰던 거야. 서랍에 있었는데. 준석은 전원 버튼을 눌렀지만 저장된 파일은 비어 있었다. 서윤이 미리 준비한 가짜 장치였다. 진짜 녹음기는 침대 프레임 아래에 붙어 있었다. 준석은 그녀의 얼굴을 한참 관찰하다가 갑자기 웃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그는
녹음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서윤의 뺨을 쓰다듬었다. 요즘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많아서 그래. 무슨 일인데? 누군가 내 연구 자료를 훔치려는 것 같아.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이 많나 보네. 서윤은 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준석은 그녀를 품에 안았지만 손은 목덜미를 지나 맥박을 확인하듯 머물렀다. 당신은 나를 의심하지 않지. 서윤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눈을 감았다. 당연하지.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 그 순간 준석의 심장 박동이 느려졌다. 그는 완전히 안심했다. 서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진실을 외면하는지 처음으로 깨달았다. 녹음 파일을 확인한 도현은 최명숙의 마지막 지시만으로도 공모 정황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준석이 책임을 명숙에게 떠넘기려 했던 문장은 절반만 담겨 있었다. 도현은 그 대목을 반복해서 들은 뒤 말했다. 최명숙에게 이 일부를 들려주면 반응할 겁니다. 서윤은 의아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여자가 순순히 협조할까요? 양심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겠죠. 다나는 나나, 아나는 도자가 나나, 하지만 자신이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달라집니다. 도현은 병원 윤리감사실을 통해 명숙에게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다. 처음 나타난 명숙은 값비싼 코트를 입고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내 딸 치료 문제라면 담당 의사와 이야기하세요. 병원장이 왜 나를 부른 거죠? 도현은 대답 대신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준석이 작성한 비상진술서 초안이었다. 수술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약물 준비와 기증자 접촉은 모두 최명숙의 독단적 행동이었다고 적혀 있었다. 명숙은 처음에는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현이 준석의 개인 컴퓨터에서 복구한 작성 기록과 수정 시간을 보여주자 얼굴이 굳었다. 이어 스피커에서 준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일이 잘못되면 최 여사님이 약을 준비했다고 진술할 겁니다. 짧은 문장이 끝나자 명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저 인간이 나를 버리려고 했군. 도현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도 한서윤 씨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명숙은 곧 태도를 바꾸었다. 그녀는 자신이 딸을 살리고 싶었을 뿐 직접 살인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윤은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제 수술 뒤에 약을 한 번 더 넣으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죠? 명숙의 입술이 굳었다. 그건 흥분해서 한 말이야. 제 신장을 빼앗는 건 괜찮고 죽이는 건 실수였다는 뜻인가요? 너도 자식이 있었다면 이해했을 거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윤의 표정이 변했다. 오래전 유산의 고통을 알고도 준석과 명숙은 그녀의 상처를 약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윤은 화를 내지 않았다. 아이가 없어서 제 목숨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군요. 명숙은 시선을 피했다. 도현이 개입했다. 최명숙 씨가 협조하더라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획의 전모를 밝히고 현장 검거를 돕는다면 수사 과정에서 그 사실이 기록될 겁니다. 명숙은 한참 동안 손가락을 비틀다가 물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도현은 폐쇄된 모의 수술실의 구조도와 감시 장비 목록을 보여주었다. 실제 절개는 없고 독립된 마취 전문의가 약한 진정만 시행하며 경찰이 바로 옆 관찰실에서 대기할 예정이었다. 명숙은 그림을 바라보며 창백해졌다. 내가 수술대에 누워야 한다고. 서윤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누워야 할 자리라고 생각했잖아요. 잠깐이라도 직접 누워보세요. 작전은 이틀에 걸쳐 준비되었다. 병원 행정팀은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모의 수술실이 있는 왼쪽 복도를 폐쇄했다. 도현은 기존 카메라가 아니라 경찰 서버로 직접 연결되는 독립 녹화 장치를 설치하게 했다. 준석이 수술실 카메라를 끄더라도 모든 장면과 음성이 남도록 마이크를 조명과 기기 내부에 숨겼다. 명숙에게는 안전한 진정제를 최소량만 투여하기로 했고 몸에는 실제 절개선이 아닌 지워지는 의료용 펜으로 표시만 남겼다.
윤혜리는 어머니가 지방의 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믿게 했다. 서유는 준석이 보는 앞에서 며칠 동안 계속 피곤한 척했고 그가 준비한 약을 받아두었다가 증거봉투에 옮겼다. 마지막 점검날 도현은 빈 수술실에서 서윤에게 손목시계를 건넸다. 화면을 한 번 누르면 중단, 2번 누르면 위험 발생, 3번 누르면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신호였다. 당신이 3번을 누르더라도 제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서윤은 시계를 차며 대답했다. 그건 보호가 아니라 약속 위반이에요. 도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신호를 따르겠습니다. 서윤은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다. 처음으로 솔직한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도현은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녀에게 손을 대지는 않았다. 무서워도 됩니다. 혼자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오래 마음속에 담았다. 작전 전날 밤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 준석이 준비한 저녁을 먹는 척했다. 그는 평소보다 다정했고 식사 뒤 따뜻한 우유를 마시자고 말했다. 내일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만 받자. 몸 상태가 괜찮으면 바로 쉬게 해줄게. 서윤은 잔을 바라보며 물었다. 수술하는 건 아니지? 준석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 너무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서윤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석이 등을 돌려 약병을 꺼내는 동안 그녀는 손목시계 화면을 한 번 눌렀다가 손가락을 멈췄다. 지금 중단하면 안전하게 집을 나갈 수 있었다. 이미 많은 증거가 있었고 도현은 그녀가 포기하더라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서윤은 자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 멈추고 싶었다. 아직 그 순간은 아니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다시 움직였다. 2번째 진동이 울렸고 마지막으로 3번째 진동이 손목을 스쳤다. 준석이 돌아와 우유잔을 내밀었다. 다 마셔. 잠들고 나면 모든 게 편해질 거야. 서윤은 잔을 받아들었다. 동시에 병원 모니터 앞에 서 있던 도현의 화면에 3개의 붉은 신호가 차례로 나타났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리고 대기 중인 경찰과 의료진을 향해 말했다. 작전 시작합니다. 오늘 밤 한서윤 씨는 증거가 아니라 살아서 돌아와야 할 사람입니다. 붉은 수술등 아래에서 박준석은 수술대 위 환자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팔찌에 적힌 이름은 분명 최명숙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름을 2번 확인한 뒤 산소 마스크를 쓴 여자의 얼굴을 거칠게 돌렸다. 마스크 아래로 드러난 눈가와 이마는 윤혜린의 어머니가 틀림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한서윤은 어디 있어? 마취과 의사는 대답하지 않은 채 모니터만 확인했다. 준석은 수술대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당장 이 사람 깨워. 지금 투여한 약 전부 중단해. 간호사들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수술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직접 주사 라인에 손을 대려 했다. 궁정고 그 순간 마취과 의사가 손목을 잡았다. 환자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준석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으르렁거렸다. 내가 집도의야. 당신이 뭔데 명령해. 오늘 이 방에서 박준석 씨는 어떤 의료 행위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너무 침착한 대답에 준석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뒤늦게 수술실을 다시 살폈다. 기구대에는 실제 수술 도구가 없었고 멸균포 아래 놓인 것은 모형 장비뿐이었다. 천장 카메라에는 전원이 꺼진 표시가 있었지만 조명 틈 사이로 작은 붉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자신이 들어온 곳이 실제 1번 수술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문으로 달려갔지만 잠금 장치는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 문 열어. 지금 당장 열라고. 준석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윤혜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2번째 신호가 울리자 혜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술 시작했어. 왜 이렇게 늦어? 준석은 문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다. 내 엄마가 수술대에 누워있어. 혜린은
잠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소리야? 한소윤이 아니야. 누군가 환자를 바꿨어. 네. 엄마가 여기 있다고. 수화기 너머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물었다.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병원장이 함정을 판 것 같아. 그럼 빨리 엄마를 데리고 나와. 준석은 관찰실 유리창을 노려보았다. 안쪽은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우리가 준비한 서류가 전부 노출됐을 수도 있어. 네가 먼저 서버실로 가. 서윤의 동의서와 네 엄마 검사 결과를 지워. 지금 엄마가 수술대에 있는데 기록부터 지우라고. 그걸 안 지우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내 엄마는 아직 절개하지 않았어. 내가 확인했어. 혜린이 흐느끼기 시작하자 준석은 이를 악물었다. 정신 차려. 3주 동안 뭘 준비했는지 잊었어. 서윤을 재운 약가짜 충수염 기록 수술 뒤에 투여할 약까지 전부 남아있으면 살인 계획으로 보일 거야. 그의 말이 수술실 안에 선명하게 울렸다. 준석은 자신이 흥분한 나머지 모든 사실을 입 밖으로 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천장과 조명기계 틈에 숨겨진 마이크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다. 해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윤 씨가 죽으면 정말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 준석은 관찰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원래대로 진행됐으면 그랬어. 수술 중 쇼크가 왔다고 기록하고 내 엄마가 준비한 약을 추가로 넣었다고 하면 됐다고. 수술대 위에 누워있던 명숙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깊이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다. 안전을 위해 약하게 진정된 채 귀로는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준석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말이 들리자 손가락이 떨렸다. 준석은 그 움직임을 보고 뒤로 물러났다. 당신 깨어 있어. 명숙의 입술이 아주 조금 벌어졌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취과 의사를 노려보았다. 이 여자에게 무슨 말을 시킨 거야? 마취과 의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무 말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제야 준석은 벽면에 부착된 디지털 시계를 보았다. 평범한 시간 표시 아래 녹화 시간이 초 단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수술등 아래 놓인 의자를 들어 카메라를 향해 던졌다. 의자는 유리 덮개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녹화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불법 촬영이야. 전부 증거로 쓸 수 없어. 관찰실 스피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환자의 생명을 빼앗기 위한 불법 수술을 준비한 사람이 증거의 적법성을 걱정하는군요. 준석은 그 목소리를 알아보았다. 차도현 당신이냐? 맞습니다. 그리고 이 녹화는 수사기관과 병원윤리위원회의 사전 협조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찰실 조명이 천천히 켜졌다. 두꺼운 유리 너머에 검은 정장을 입은 차도현이 서 있었고 그의 곁에는 환자복 위로 회색 가디건을 걸친 한서윤이 있었다. 준석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까지 사라졌다. 몇 시간 전 자신의 품에서 의식을 잃었다고 믿었던 아내는 똑바로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약물의 영향으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준석은 유리 쪽으로 다가가 두 손을 올렸다. 서윤아,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왜 거기 있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이 관찰실 문을 열자 두 명의 독립의료진이 먼저 들어와 명숙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들은 팔에 연결된 라인을 제거하고 산소 마스크를 조정했다. 도현은 준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최명숙 씨에게는 안전 범위 내의 진정제만 사용했습니다. 몸에 그려진 표시는 물로 지워지는 펜입니다. 절개도 장기 적출도 없었습니다. 준석은 안도의 숨을 내쉬려다가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깨닫고 굳었다. 서윤이 수술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수술대 위 명숙을 한번 바라본 뒤 준석 앞에 섰다. 불행하네요. 당신들이 저에게 하려던 일을 똑같이 당한 줄 알고 무서웠어요. 준석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오해한 거야. 나는 혜린을 살리려고 했을 뿐이야. 서유는 가디건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가슴에 던졌다. 위조된 장기기증 동의서가 바닥에 흩어졌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의사는 없어요. 당신은 의사가 아니라 살인 방법을 배운 범죄자일 뿐이에요. 준석은 바닥에 떨어진 문서를 밟으며 서윤에게 다가갔다. 도연이 막으려 했지만 서윤은 손을 들어 그를 멈췄다. 그녀는 자신과 준석 사이에 누구도 세우고 싶지 않았다. 준석은 목소리를 낮추며 설득하듯 말했다. 우리는 부부야. 당신은 한쪽 신장이 없어도 살 수 있었어. 혜리는 이식을 못 받으면 죽어.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제게 물었나요? 말했으면 당신이 동의했겠어. 동의하지 않을 권리도 제 것이었어요. 당신은 항상 나를 위해 희생했잖아. 준석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윤의 표정에서 마지막 슬픔이 사라졌다. 그게 당신이 저를 고른 이유였군요. 제가 사랑해서 양보한 모든 순간을 당신은 어디까지 빼앗아도 저항하지 않을 거라는 허락으로 받아들였어요. 준석은 다급하게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물론 다 좀 이루가. 혜린과도 끝낼게.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돼.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아직도 제가 무엇 때문에 여기 서 있는지 몰라요. 혜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제 몸과 이름과 죽음까지 자기 소유라고 믿은 순간 이미 끝났어요. 준석은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 했다. 도현이 한 걸음 앞으로 움직였지만 서윤이 먼저 손을 쳐냈다. 다시는 저에게 손대지 마세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준석은 총에 맞은 사람처럼 뒤로 물러났다. 그때 수술실 문 밖에서 거센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수사관들과 병원, 윤리감사팀 직원들이 들어왔다. 가장 앞에 선 수사관은 준석에게 신분을 밝힌 뒤 현장에서 확보된 자료와 긴급 조치 내용을 설명했다. 수면 성분이 든 우유와 약병 위조된 서명 원본, 삭제된 조직 적합성 기록, 처방 권한을 악용한 약품, 출고 내역, 그리고 방금 전 녹음된 자백성 발언이 증거로 보존되었다. 준석은 고개를 저으며 외쳤다. 저 여자가 계획한 함정입니다. 나를 자극해서 말을 유도했어요. 수사관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그 판단은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은 의료기록 위조와 생명 침해 계획에 관여한 혐의로 동행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이 그의 양팔을 잡자 준석은 도현에게 소리쳤다. 당신이 나를 자를 권리는 없어. 외과센터 실적의 절반을 내가 만들었어. 도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신분증과 출입카드를 집어들었다. 이 시각부터 병원 내 모든 진료와 전산 접근 권한을 정지합니다. 이사회 승인도 없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진을 수술실에 남겨두는데 이사회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준석이 비웃으며 말했다. 나 하나를 버리면 병원 명성이 지켜질 것 같아. 도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병원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버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이 무너뜨린 것은 병원 이름이 아니라 의사라는 이름입니다. 같은 시각 윤혜리는 특실병동에서 빠져나와 외과교수동 전산실로 향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수술대에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준석의 마지막 명령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기록을 지우지 않으면 모두 끝난다. 그녀는 준석에게서 미리 받은 출입카드로 잠긴 문을 열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려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린 뒤에야 삭제된 검사기록 폴더에 접근할 수 있었다. 최명숙의 이름과 자신의 환자 번호가 화면에 나타났다. 혜리는 파일 전체 삭제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화면에는 접근이 차단되었다는 경고가 떴다. 뒤에서 불이 켜지자 그녀는 화들짝 돌아섰다. 병원 보안팀과 여성 수사관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수사관이 말했다. 윤혜린 씨, 방금 시도한 작업은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혜리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박준석이 시킨 거예요.
통화 내용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해리는 가슴을 움켜쥐며 거칠게 숨을 쉬었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맺혔다. 보안 요원이 다가가자 수사관은 즉시 의료진을 부르라고 지시했다. 병원은 그녀를 용의자가 아닌 응급 환자로 먼저 처리했다. 들것에 실리는 순간 해리는 수사관의 팔을 붙잡고 물었다. 엄마는 살아있어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거래하면서도 끝내놓지 못한 것은 자신의 가족이 잃을지 모르는 생명뿐이었다. 명숙은 회복실로 옮겨지기 전 수술실에서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수갑이 채워진 준석을 바라보았다. 네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노는 선명했다. 준석은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먼저 협조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내 딸을 살린다고 하더니 결국 네 자리와 돈이 목적이었구나. 당신도 서윤의 재산을 노렸잖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한때는 저들이 결탁한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보니 서로의 두려움과 탐욕을 이용했을 뿐인 겁먹은 사람들이었다. 명숙은 서윤을 향해 손을 뻗었다. 나는 수사에 협조했어. 네가 다치지 않게 도왔잖아. 서윤은 가까이 가지 않았다. 저를 살린 건 양심이 아니라 본인이 버려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도 마지막에는 내 편에 섰어. 아니요, 끝까지 본인 편에 섰어요. 명숙의 입이 다물어졌다. 서윤은 더 이상 그녀에게 분노를 쏟지 않았다. 용서할 생각도 없었지만 증오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묶을 생각 역시 없었다. 의료진이 명숙의 침대를 밀고 나가자 수사관 한 명이 뒤따랐다. 그녀가 제공한 협조 자료는 기록되겠지만 음모에 가담한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었다. 준석이 수술실 밖으로 끌려가기 직전 그는 갑자기 힘을 빼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수사관들이 멈추자 그는 서윤을 올려다보았다. 한 번만 살려줘. 조금 전까지 자신이 병원의 외과 과장이라고 소리치던 남자의 목소리가 아이처럼 떨렸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원하면 혜린과 완전히 끝낼게. 의사도 그만둘 수 있어.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서윤은 그를 내려다보며 오래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준석은 가족 없이 홀로 서 있던 그녀의 손을 잡고 평생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그 약속을 사랑이라고 믿어 자신의 꿈과 경력과 의심까지 내려놓았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사랑을 잃어 슬퍼하는 남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 자신이 죽이려 했던 사람에게 매달리는 범죄자였다. 준석은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은 아직 나를 사랑하잖아.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맞아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남으려고 한 거예요.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을 끝내지 않기 위해서. 그녀는 가방에서 반지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제 저는 당신 아내가 아닙니다. 반지가 차가운 수술실 바닥을 구르다 준석의 무릎 앞에서 멈췄다. 수사관들이 준석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윤의 이름을 부르며 몸부림쳤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소란이 멀어지자 긴장이 풀린 서윤의 다리가 갑자기 휘청거렸다. 도현이 재빨리 팔을 뻗었지만 그녀를 억지로 끌어안지 않고 손만 내밀었다. 서윤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그녀에게 내밀어진 손들은 대부분 대가를 요구했다. 준석은 보호를 약속하며 순종을 요구했고 가족들은 사랑을 말하며 희생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현은 잡으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렸다. 서윤은 천천히 손을 올려 그의 손가락을 잡았다. 도현은 말없이 힘을 주었다. 끝난 건가요? 서윤이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수사도 병원 내부 싸움도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 왜 마음이 이렇게 조용하죠? 당신이 가장 어려운 결정을 이미 끝냈기 때문일 겁니다. 서윤은
닫힌 수술실 문을 돌아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문은 자신의 생명을 삼킬 입처럼 보였다. 이제는 자신을 가두던 결혼과 공포를 뒤에 남겨둔 출구처럼 느껴졌다. 도연이 손을 놓으려 하자 서윤은 오히려 조금 더 단단히 잡았다. 아직은 놓지 말아주세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대답했다. 당신이 놓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붉은 수술등 아래를 지나갔다. 그 뒤에서 수술실 불이 꺼졌고 한서윤을 장기 제공자 번호로 기록했던 전산 화면에도 마침내 붉은 취소 표시가 떠올랐다. 박준석이 체포된 뒤 성진병원은 단 하루도 조용하지 않았다. 외과 과장이 아내의 동의서를 위조하고 장기를 적출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기자들이 정문과 지하 주차장까지 몰려들었다. 병원은 처음에는 조사 중인 개인의 일탈이라며 짧은 입장문을 냈지만 삭제된 검사 기록과 비정상적인 약품 출고가 병원 전산망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사회는 새벽 긴급회의를 열어 차도연에게 사건의 공개 범위를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한 원로 이사는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다. 박준석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룹 전체를 흔들 수는 없어. 내부 징계와 피해자 보상으로 끝내. 도현은 회의 자료를 덮었다. 개인의 범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방치했다면 병원의 책임도 있습니다. 자네가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부터 떨어질 거야. 주가를 지키기 위해 환자의 서명을 버리자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그의 말보다 태도에 더 충격을 받은 듯했다. 도연은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가족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다. 과거에도 명예를 지킨다는 이유로 잘못을 덮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이 죽었고 그때 침묵한 사람 중 하나가 저였습니다.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한서윤은 병원에서 제공한 보호병실에 머물며 수사관의 조사를 받았다. 약물은 몸에서 거의 빠졌지만 손목에 남은 주사 자국과 밤마다 되살아나는 수술실의 붉은 불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조사관은 그녀에게 결혼 기간 동안 준석이 사용한 약물 서명 위조, 정황 윤혜린과 최명숙의 발언을 차례로 확인했다. 서윤은 처음에는 모든 질문에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준석이 작성한 보험 서류와 사망, 뒤, 재산 처리 계획이 화면에 나타나자 목소리가 잠시 막혔다. 남편은 그녀의 죽음 이후 받을 보험금과 상가 지분을 이미 계산해 두었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할까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는 준비된 진술서에 서명할 때 펜을 오래 바라보았다. 자신의 이름은 수년 동안 준석이 마음대로 사용한 도구였다. 이번에는 서명하기 전에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수사관이 기다리는 동안 서윤은 한 줄도 건너뛰지 않았다. 마지막 장에 이름을 쓰고 나서야 작게 숨을 내쉬었다. 이 서명은 제가 직접 한 겁니다. 단순한 확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는 선언과 같았다. 윤혜리는 응급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안정되자 별도의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은 준석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장기 기증 서류가 위조된 사실도, 서윤을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할 계획도 몰랐다고 반복했다. 그러나 병원 복도와 전산실에서 확보된 통화 기록에는 혜린이 어머니의 검사 결과 삭제를 확인하고 서윤의 사망 뒤 재산 문제까지 묻는 내용이 남아 있었다. 수사관이 그 대화를 들려주자 그녀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저는 죽는 게 무서웠어요. 조사관은 담담하게 말했다. 두려움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혜린은 자신이 환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병원은 치료와 책임을 분리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투석과 응급처치는 계속 제공되었으나 특실과 비공식적인 장기 이식 절차는 모두 중단되었다. 합법적인 대기 절차에 따라 다시 심사를 받아야 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환자 신분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명숙 역시 협조 사실은 인정받았지만 음모에 가담한 책임까지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녀는 면담실에서 서윤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서윤은 만나지 않았다.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었다. 박준석은 조사 초반까지도 자신이 실제로 수술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병원이 함정을 만들었고 흥분한 상태에서 한 말은 실행 의도가 없는 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물이 든 우유와 위조 동의서, 불법으로 확보한 조직검사, 가짜 진단 기록, 수술실, 배치표가 하나씩 연결되면서 그의 변명은 설 자리를 잃었다. 무엇보다 준석은 한서윤을 응급실과 독립심사 절차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자신이 직접 집도하려 했다. 그 과정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랜 준비의 결과였다. 병원은 조사 기간 동안 그의 모든 진료 권한을 정지했고 관련 위원회는 별도로 의료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시작했다. 이혼 절차 역시 빠르게 진행되었다. 준석은 변호사를 통해 서윤에게 형사 고소 일부를 취하하면 재산 분할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연락했다. 서윤은 문서를 읽은 뒤 변호사에게 돌려주었다. 저 사람은 아직도 모든 걸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녀는 위자료보다 준석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과 재산 관련 문서를 모두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결혼을 끝내는 목적은 돈을 더 받는 데 있지 않았다. 다시는 누구도 그녀의 이름으로 계약하고 그녀의 삶을 계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사건이 알려진 지 열흘째 되던 날, 도현은 병원 이사회에서 원장직 해이만을 마주했다. 이사들은 그가 수사기관과 언론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공개해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사건 책임자로 도현을 세우고 외부에 사과한 뒤 조용히 물러나게 할 계획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왔다. 그녀는 환자복이 아니라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두꺼운 자료철을 들고 있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보호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발언하러 왔어요. 이사회 의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다. 피해자 진술은 이미 전달받았습니다. 서윤은 회의 테이블 중앙에 자료를 내려놓았다. 제 개인 사건만 말씀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제 서명이 어떻게 복제되었고 왜 독립심사 없이 수술 일정이 만들어졌으며 삭제된 기록을 누가 확인하지 않았는지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과거 임상연구 조종자로 일하며 알고 있던 승인 절차와 이번 사건에서 무너진 지점을 하나씩 설명했다. 누군가 서명 이미지를 등록하면 원본 대조 없이 승인할 수 있었고 집도의가 검사와 수술 준비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내부 신고를 받는 창구는 관리자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박준석 한 명을 처벌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문이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옵니다. 한 이사가 비웃듯 말했다. 전직 직원 한 명의 의견으로 병원 체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전직 직원이 아니라 이 병원의 시스템 때문에 동의 없이 장기를 빼앗길 뻔한 환자로 말하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조 서명과 실제 서명을 나란히 보여주었다. 이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한 게 기술 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어 도현은 독립적인 환자 권리보호부서 설치안과 장기기증 동의 절차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증의사는 집도의와 분리된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고 모든 전자서명은 영상 또는 대면 확인을 거치며 기록 삭제와 수정은 2명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사회는 비용과 행정 부담을 이유로 반발했다. 그러나 이미 감독기관이 현장 점검을 예고했고 외부 감사 결과도 공개될 예정이었다. 더 이상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할 수 없었다. 긴 논쟁 끝에 개편안은 조건부로 통과되었다. 도현의 원장직 해임안은 보류되었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회의실을 나온 뒤 도현은 서윤에게 말했다. 여기까지 나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또 제 선택을 대신하려고 하네요. 도현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서윤은 병원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다. 준석과 살던 아파트에서는 가구와 식기 하나까지도 과거의 기억을 끌어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우유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웠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 숨이 막혔다. 도현은 매일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담당 상담사와 법률 지원팀에 연락처를 남기고 필요한 순간에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식사는 했습니까? 오늘 조사 일정은 변경되었습니다.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거리를 지킬수록 서윤은 오히려 조금씩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악몽에서 깨어난 그녀는 습관처럼 도현의 번호를 눌렀다가 통화 버튼 앞에서 멈췄다. 새벽 2시였다. 예전 같았으면 폐를 끼친다는 생각에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혼자 버티는 것이 강함은 아니라는 말을 기억했다. 전화는 2번 울리기 전에 연결되었다. 도현은 무슨 일이냐고 재촉하지 않았다. 서윤이 긴 침묵 끝에 수술실 문이 자꾸 보여요 라고 말하자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 문은 닫혀 있고 당신은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무서워요. 알아도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숨을 고를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전화기 너머에 머물렀다. 그날 처음으로 서윤은 누군가의 침묵이 통제가 아니라 동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몇 달 뒤 병원 내부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었다. 준석의 범죄 행위와 함께 관리 체계의 결함도 인정되었고 관련 관리자 여러 명이 징계를 받았다. 병원은 피해자 지원과 내부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독립부서를 신설했다. 도현은 그 부서의 운영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려 했지만 자문위원들은 시스템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윤은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고 사람들은 그녀를 언제까지나 장기를 빼앗길 뻔한 여자로만 기억할 것 같았다. 그러나 새로 마련된 사무실을 둘러보던 날 젊은 환자 한 명이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려는 모습을 보았다. 서윤은 자연스럽게 다가가 문서를 한 장씩 설명했다. 환자는 안도하며 물었다. 서명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나요? 서윤은 분명하게 대답했다. 네, 동의하지 않을 권리도 환자에게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녀는 자신이 돌아와야 할 이유를 알았다. 한 달 뒤 서윤은 환자권리보호센터의 임상윤리 담당자로 정식 출근했다. 목에 건 직원증에는 남편의 성도, 누구의 배우자라는 설명도 없었다. 한서윤, 오직 자신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도현과 서윤의 관계는 빠르게 연인이 되지 않았다. 둘은 회의에서 자주 충돌했다. 도현은 위험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환자를 격리하려 했고 서윤은 당사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로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도현은 더 이상 직위를 이용해 결론을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는 서윤의 말을 끝까지 들었고 잘못 판단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서윤 역시 모든 보호를 통제로 받아들이던 태도에서 조금씩 벗어났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과 삶의 주도권을 넘기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배워갔다. 어느 겨울 저녁, 두 사람은 늦은 회의를 마치고 병원 옥상에 올랐다. 도현은 한강 건너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답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당신이 회복한 삶은 그대로여야 합니다. 서윤은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저는 아직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보다 혼자 서는 법을 먼저 배우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기다려달라는 말도 하지 않을게요. 기다림도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현의 대답에는 소유하려는 조급함이 없었다. 서윤은 그 점이 좋았지만
그날은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봄이 시작될 무렵 박준석과의 이혼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법원에서 나온 서유는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한동안 계단 아래를 바라보았다. 기쁨보다 깊은 피로가 먼저 밀려왔다. 준석은 마지막까지 그녀가 언젠가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처럼 성공한 의사와 살 기회를 버렸다는 것이었다.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결혼이 자신이 제공한 특권이라고 믿고 있었다. 법원 앞에는 도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서윤이 혼자 걸어올 수 있도록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와 창문 앞에 섰다가 창문을 두드렸다. 도현이 내리자 서윤은 봉투를 들어 보였다. 끝났어요. 축하한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밥을 먹고 싶어요. 두 사람은 병원도 사건도 보이지 않는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도현은 메뉴를 대신 고르지 않았고 서윤이 주문할 때까지 기다렸다. 아주 사소한 장면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새로운 삶의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자신의 선택이 사라지지 않는 삶이었다. 환자권리보호센터 개소식 날. 서윤은 과거 자신이 수술실로 끌려갔던 지하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벽은 새로 칠해졌고 모의 수술실이 있던 공간은 의료진 윤리교육실로 바뀌어 있었다. 붉은 경고등 대신 밝은 안내등이 켜져 있었다. 서윤은 잠시 멈춰 문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숨이 막히지 않았다. 뒤에서 도현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다가와 물었다. 괜찮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요.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 끝으로 걸었다. 도현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 서윤은 그의 손이 몸 옆에 조용히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다가 스스로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맞닿자 도현이 놀란 듯 그녀를 보았다. 서윤은 작게 웃었다. 오늘은 제가 잡고 싶어서 잡는 거예요. 그는 힘을 주어 그녀의 손을 감쌌지만 앞서 걷지 않았다. 유리문 너머에는 새로 설치된 센터의 간판이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직원증을 바로잡은 뒤 문을 열었다. 한때 누군가의 아내이자 대체 가능한 장기 제공자로 기록되었던 여자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선택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보호받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을 누구와 나눌지조차 오직 그녀가 결정할 수 있었다.